카페에서 들려주는 어른들의 자장가 수면의 낭독 순항입니다. 오래전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한 마을에는 망각의 벽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 담벼락에 사람들이 잊고 싶은 기억을 적어두면 밤사이에 관리자가 와서 이 벽의 낙서를 말끔하게 지워놓는 거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밤사이 벽이 상처를 다 먹어치운다라고.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오늘의 기억은 이 밤에 다 남겨두고 내일 아침에는 부디 말끔한 새날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을 함께할 책은 도종환 시인이 쓴 산문집 도종환의 삶 이야기입니다. 강물엔 나룻배를 띄우고 바다엔 고깃배를 띄운다. 개울엔 종이배를 띄우고 큰 바다엔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내보낸다. 사람들은 물을 보고 그 물에 뜰 수 있는 배가 어떤 배인지를 안다. 물의 처지에서 보면 그 물이 품을 수 있는 배가 따로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깊은 물이라는 시에서 나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장자에 나오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가 인용하며 쓰게 된 시다. 그래서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하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며 큰 배처럼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마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하고 묻기도 했다. 요 근래 무슨 일을 하여 며칠간 배를 탄 적이 있다. 동해바다 깊은 물 위를 큰 배를 타고 가면서 큰 바다로 나아가려면 큰 물결을 견딜 수 있는 자신과 힘을 아울러 갖추어야 하는구나 깨달았다. 개울물과 강물은 큰 배를 띄우지 않지만 거센 파도에 위협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강물에 나룻배가 떠있는 풍경은 늘 여유롭고 한가로운 느낌을 준다. 소박한 삶의 모습과 자잘한 애환이 강과 함께 흐르는 것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바다는 그런 소박한 여유를 느끼기 이전에 죽음의 문제, 목숨의 가파른 자맥질과 강인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게 한다. 먼 바다, 깊은 바다로 나갈수록 더욱 그렇다. 인간의 삶도 그런 것 같다. 살면서 좀 더 크고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개울물이 강물을 이룬 뒤 끝없이 바다로 나아가듯이 무엇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 때문에 사람들은 크고 넓은 세계를 향해 노저어간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때묻고 상처받고 거칠어지곤 한다. 루소의 지적처럼 20대에는 더 좋은 연인과 사랑을 얻기 위하여 30대에는 더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하여 40대에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야심 때문에 50대에는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한 탐욕 때문에 앞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는 동안 파도와 경랑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좌초되거나 가진 것을 다 잃거나 상처받고 되돌아오기도 하는 인생의 뱃길을 지나간다. 그리하여 루소는 인간은 언제 오직 예지만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 하고 묻는다. 삶과 삶의 지혜를 향한 깊이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깊이가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이요. 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요. 거친 물결과 험한 파도까지 다 겪은 뒤 여유를 잃지 않고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날,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묻는다. 바다로 나아가기만 할 것인가? 바다를 거쳐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길을 택할 것인가? 잔잔하던 내 최초의 강가를 향해 지금 욕심 없이 돌아갈 것인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거대한 도시, 수많은 집단, 그 속에 홀로 서 있는 한 개인. 이런 생각을 하면 나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미약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군중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고립된 자리에 물러나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도 귀가 얇아지고 박수 소리만 들어도 금방 흔들린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도 하지만 그 성취감의 결과로 남보다 위에 서는 사람으로 있기를 바란다. 돈의 위력을 실감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니게 되고 권력의 전지전능함을 맛보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길을 찾아다니게 된다. 단 하루도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쫓기듯 삶의 벌판을 누비고 다닌다.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달라져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때묻고 혼탁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런 어느 저녁 혼자 되어 책은담 한쪽을 펴보면 고요하게 가라앉은 샘물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밤 깊어 사람 소리 고요한 때에 홀로 일어나 앉아 내 마음을 관찰해 보면 비로소 망념이 사라지고 참된 마음만이 홀로 나타남을 알면서도 망념에서 도피하기 어려움을 깨닫는다면 또한 이 가운데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리라. 권세와 이익과 사치와 화려함은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지만 이를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을 더욱 깨끗하다고 한다. 잔재주와 권모와 술수와 교묘함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높다고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더욱 높다고 한다. 권세와 명리와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은 사람들이 얼마나 동경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추악해지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고결하다고 한다. 청렴하고 결백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하기 위해 마음을 식은 재처럼 가지고 세상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린 채 살아갈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비리와 불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깨끗한 사람일 것이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교묘하게 남을 속여 넘기거나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의 사람됨에 고개를 숙인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인격이 높은 사람일 것이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과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후자가 훨씬 더 고매한 사람일 것이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도 꽃 그 자체는 흙 하나 묻지 않고 피어 있는 것처럼 그의 인격은 빛날 것이다. 눅눅한 강가나 늪지에 알을 낳으면서도 그 새가 뻐륵 속에서만 살지 않고 푸른 하늘을 날며 살도록 키우는 어미 새들처럼 그의 정신은 아름다울 것이다. 벼가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 바람 하나 통하지 못하다가 서로 붙어 썩어가는 병을 문고병이라 한다. 많은 벼들이 함께 있으면서도 썩지 않고 자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 존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리와 여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있으면서도 썩지 않으며 여러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멈추어 있는 구름 같은 마음 가운데서도 솔개가 날고 고요한 물결 같은 마음 속에서도 물고기가 뛰노는 듯한 기상이 있어야 이것이 도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심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 하고 상황과 때에 따라 마음을 잃고 흔들리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순간순간 어떤 일에 부딪힐 때마다 망심, 즉 허망한 생각과 삿된 마음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고요한 밤 홀로 되어 가만히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보면 아직도 때가 덜 묻은 자기의 청정한 본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소리 없이 되살아나는 본래의 무구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망심도 내 마음이요
진심도 내 마음이요. 그게 한 마음의 다른 작용이었던 것을 알면 내가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는 며칠 동안 병원 복도에 꽂혀 있는 얇은 책 2억 권을 가져다 읽었다. 거기서 읽은 짧은 글들 중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글이 하나 있다. 강아지를 팔러 나온 어떤 사람의 이야기다. 시장에 강아지 몇 마리를 가지고 나와 앉아 있는데 남자아이가 다가와 강아지를 사겠다고 했다. 그 아이는 강아지 값을 물어보곤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견주어 보기도 하고 여러 마리를 살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다가 그중 한 마리를 사겠다고 했다. 그 아이가 사겠다고 하는 강아지는 다리 하나를 못 쓰는 강아지였다. 강아지 주인은 그 아이에게 이 강아지는 다리 한쪽을 쓰지 못하니 이왕이면 다른 강아지를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는 굳이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강아지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강아지 주인은 할 수 없이 한쪽 다리가 불구인 강아지를 그 아이에게 팔았다. 아주 좋아라 하며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강아지 주인은 가슴을 진하게 때리는 광경을 보았다. 그 아이 역시 한쪽 다리가 온전치 못했던 것이다. 한쪽 다리가 불구인 강아지를 안고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한 소년의 모습이 오랫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년은 왜 불구인 강아지를 굳이 사려고 했을까? 동정심 때문이었을까? 가여워 보여서였을까? 동병상련의 마음 때문이었을까? 그중 어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 전부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그 강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강아지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러나 서로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소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편견에 시달려야 하는지 소녀는 알고 있었으리라.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관이 다리 한쪽이 불편한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소녀는 알고 있었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으면 천덕꾸러기가 됐을 강아지는 그 소년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연민이나 값싼 동정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이해와 사랑, 그런 감정이 소년과 강아지 사이에 오갔으리라. 더할 수 없이 귀한 만남으로 더할 수 없이 따스한 마음이 둘 사이에 오갔을 것이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고생을 알고 가난을 알고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아픔 때문에 눈물 흘려본 사람은 남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줄도 안다.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겪은 고통으로 남이 겪는 고통을 아는 사람.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려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바위에 붙어 피는 꽃이 있다. 참 신기한 일이다. 흙 한 줌 없는 곳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가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돌덩이 위에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는지 놀랍기도 하다. 한라산 정상의 바위에 핀다는 돌매화가 그런 꽃이다. 백두산 바위 틈에 산다는 노란 바위 돌꽃도 그런 꽃이다. 기름진 흙에 뿌리를 박은 것도 아니고 물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바위에다 뿌리를 걸친 채 잎을 키우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워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일이다.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일에 다름 아니다. 시를 쓴다는 일도 그와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난다. 깜깜한 어두운 나무판 위에 칼질을 해서 밝은 햇살 하나씩 새겨 넣는 일.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더듬거리며 논뚝기를 찾아가는 일. 절망의 바위 위에 희망의 들꽃 한 송이 피워 올리는 일. 그런 게 아닌가 싶다. 10여 년 전에 안병동이라는 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믿음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이 암울한 어둠뿐일 때도 우리는 온몸 던져 싸우거늘 희망이 있는 싸움은 진실로 행복하여라. 시한부 삶을 사는 암 환자들만 모여있는 안병동에서 나는 절망 속으로 던져지면 오히려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위에 서서 그 절망에 일찌감치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과 달리 당사자들은 끝까지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살아나려고 더 강하게 몸부림치는 모습. 그게 본능이다. 그게 사람이다.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던 것이다. 절망뿐인 상황에서도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는 싸움은 얼마나 해볼 만한 싸움이겠는가. 살아있는 동안 희망이 있어서 그 희망을 갖고 싸울 수 있는 싸움이라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싸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말이다. 바위벼랑에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뻗어 세운 나무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다. 벼랑 끝에서도 희망은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희망은 있는 것이다. 함께 바람에 날려가다가 어떤 씨앗은 기름진 땅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잘 가꾸어진 숲에도 떨어지는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절망이라고 밖에 달리 더 표현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흙 한 톨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기 내부에 온 생명을 다해 최초로 실핏줄 같은 뿌리를 내렸을 때의 그 아득한 시간을 생각해 보았다. 이 세상에는 가장 험한 곳에 목숨을 던져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상선암에서라는 시를 그렇게 썼다. 나는 이 세상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 동의한다. 이 나라, 이 시대, 이 더러운 세상을 향해 정말이지 희망은 없다고 내뱉는 말에도 고개를 끄덕인다. 잔치는 끝났다는 말에도 동의하고 세기 말이라고 단정하며 우울한 언어로 위약적인 포즈를 취하는 모습에도 동의한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심정들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못한다. 애당초 이 세상이 밝고 전도양양하며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많은 이들이 가슴 뜨거워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꽝꽝 얼어붙었으므로 나는 다시 사람들에게 푸르른 날에 대해 이야기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버릴 수 없는 기다림 같은 것을 노래한다. 시는 나에게 그런 길찾기이며 희망찾기이다. 살아있다는 최소한의 증거이며 표시이다. 내가 배롱나무를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배롱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배롱나무 꽃사진을 보여주고 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를 고즈넉하게 바라보고 서 있는 배롱나무를 발견하고는 그 모습이 하도 아름다워 그 꽃에 다가가게 된 이후 주위에 그토록 많은 배롱나무가 있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늘 다니던 길 옆에 배롱나무는 진분홍 꽃을 소리 없이 피워놓고 서 있었다. 가장 뜨거운 한여름부터 가을까지 배롱나무는 꽃을 피운다. 가장 뜨거운 계절에 꽃을 피우면서도 그 자태는 참으로 가녀리다. 말없이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모습이다. 보송송한 작은 꽃잎 7, 8개가 모여 한 꽃숭어리를 이루고 있다. 레이스 자락같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 꽃이 백일을 핀다 하여 목백일홍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 꽃이 늘 다니던 길에 피어 있어도 알지 못하다가 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부터 배롱나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먼 길을 갈 때는 그 길 내내 배롱나무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지루하고 피곤하여 몸이 굳어져 올 때면 배롱나무는 옆에 와 있는 것이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배롱나무는 꽃그늘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서 있곤 했다. 내가 절망하고 돌아올 때, 손가락질 받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배롱나무는 매끈한 가지에 기댈 수 있도록
제일 굵은 가지를 내주었다. 어느 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아무도 없는 곳을 홀로 찾아갔을 때 배롱나무는 거기까지 와서 저도 꽃잎을 툭툭 떨구며 서 있는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아 있을 때 꽃 하나가 100일을 피어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지면 다시 새 꽃봉오리를 피워 올리고 무수히 거듭나고 거듭나서 꽃은 져도 꽃나무는 여전히 환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건너편 길에 서서 그 길이 아니라고 이 길로 오라고 말없이 잎을 날리며 서 있는 것이다. 사랑하기 전까지는 많은 나무들 사이에 섞여 보이지 않다가 사랑을 하게 된 뒤로는 보이기 시작한다. 어디에 있어도 보이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까지 따라와 함께 있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다. 사랑하면 보인다. 꽃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사랑하면 비로소 그가 보인다. 어디에 있어도 늘 함께 있는 그가 보인다. 참으로 아름다워 그 꽃을 떠나지 못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그리워지는 꽃. 배롱나무가 내게 그런 꽃이 되어버렸듯 사람마다 그런 사랑이 있을 것이다. 눈을 들어 잘 보라. 당신 가까이에 그런 꽃이 있다. 늘 보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다가 비로소 눈에 보이는 꽃. 그런 사랑스러운 꽃이 당신 곁 어딘가에 있다. 사랑하면 보인다. 오늘의 책은 도종환의 삶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는 위로의 한마디,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건네는 위로라는 말들이 참 뻔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힘을 낼 수 없을 만큼 지친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에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뻔한 말인 줄 알면서 뻔한 위로를 건넬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 말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잘 될 겁니다.